그 소피스들이 그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옹호하는 철학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이 소피스 철학이 그 민주정을 위한 정치 철학이라는 거죠. 그 소피스들은 대부분 민주정을 옹호했고, 반면에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과두정을 옹호했어요. 여기서 이제 소피스 철학하고 플라톤 철학이 이 정치 철학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 소피스 철학이 민주정을 위한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소피스트 철학을 매도하는 숨겨진 이유 같아요. 특히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철학이 민주정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커퍼드에 의하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프로타고라스의 민주주의에서 조언에 관한 작동 원리는 각 사람으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라는 결론이 나오며, 어떻게든 공동체가 서로 상충하는 조언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이 소피스트의 철학이라는 게 결코 궤변이 아니라, 이걸 궤변으로 몰아치는 그 숨겨진 진짜 이유가 이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도리어 이제 파르메니데스로부터 계승된 관념 철학이 권력과 자본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철학이 되었고, 진정한 궤변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보면은 정치도 요즘처럼 선거할 때 보면은 인신공격만 해대고 하는 그런 천박한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철학적 논쟁이었다는 게 너무 놀랍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시 아테네의 정치 수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게 아니었을까, 응? 최정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소피스들은 그 평등 사상과 노예 해방을 주장했어요. 이런 걸 보면 또 소피스들이 현대 진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리코프론이라는 소피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태생적인 고귀함이란 전혀 쓸데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멋있음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선호란 단지 사람들의 생각에만 관련되어 있다. 사실 귀천한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리고 알키다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르기아스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신은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놓아두었고 자연은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반면에 플라톤은 국가에서 노예제도를 인정하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에서 보면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노예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노예제도를 인정하죠. 이런 점에서 이제 평등이나 노예제도에 있어서 그 소피스트라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바람이, 아니 한 1시간 전부터 바람이 억수로 불어요. 지금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추워가지고 안에 패딩 꺼내 입고, 패딩 가져오길 잘했네. 완전 겨울이에요, 겨울. 맨발 벗었어요. 일단 맨발 벗었습니다. 벗고 해변을 걸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피스들이
이 무신론이 상당히 팽배했어요. 그래서 커퍼드 책에 보면 소피스트 운동은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반항, 즉 신적인 존재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가는 인간 정신의 철저한 운동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간주되곤 한다. 여기 민물이 흐르는 거네요. 민물이 시원해. 민물이 시원해. 그래서 이게 태고 시대부터 살펴보면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태고 시대에는 신과 인간이 서로 구별할 수 없이 혼재됐다고 봐요. 그 후에 이제 신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신들이 인간보다 우위에 서게 되고, 그리스나 인도 이런 데서는 이제 다신교가 나타나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이게 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상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신이 인간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은 인간에 대한 은유이지,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인간이나 다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나중에 그 태양신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일신이 도입되는데, 그리스에서는 이제 크세노파네스가 유일신 얘기를 제일 먼저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피스트 시대에 오면은 이제 다시 무신론이 나타나면서 인간이 중시돼요. 이 소피스트의 무신론을 보면은 사실 그 유럽의 그 근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에요. 그 인간을 중시하는 데 있어서 그 유럽의 르네상스는 사실은 우리만 인문주의지, 그 내용은 사실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건 진정한 인문주의라고 보기 힘들고, 이 소피스트의 그 인간중시 사상이 진정한 인문주의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무신론을 보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커퍼드는 그리스 종교는 두드러지게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종교였으며, 신들은 겉모습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도 충분히 인간처럼 여기는 그런 의인화된 다신교 경향을 항상 띠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신들도 보니까 거의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그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이 아니라 인간이죠. 그리고 르네상스 그 서양 근대보다 훨씬 더 무신론이 더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 올림포스의 만신전은 힌두교 만신전하고 사실 비슷하고, 이것은 이제 인간 개개인이 신임을 암시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그 고지고대로 신이라고 보면 곤란하죠. 실제로 인도에서도 요새 보면은 이제 배우가 신으로 취급받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인데, 일본의 그 신토 사상,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다신교인데, 일본에서 신토에서 그 신이 800만이나 된다 그러죠.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신이 된다 그러고, 그런 점에서 또 그리스하고도 비슷하고, 동양 유교적 전통의 신하고도 비슷하죠. 죽으면 신이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일본의 신토도 이게 다신교,
만신전이라고 볼 수 있죠. 조만간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가가지고 교토에 가서 맨발 걷기 하면서 일본의 신토에 대해서 다루면서 얘기할 예정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의 무신론은 서양 근대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현대 굉장히 과학적인 현대과학과 비슷한 그런 관점을 보여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플라톤 사상은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교부 철학에서 받아들일 정도로 이게 유일신 사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이제 최고한 거죠. 이게 어떤 종교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커퍼드는 기원전 5세기 후반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통 아세베이아 또는 불경이라는 제목으로 연이어 고소당했다는 증거는 정말 설득력이 높다. 그 피고들은 아테네의 진보적 사상의 지도자들인 아낙사고라스, 디아고라스, 소크라테스, 아스파시아, 프로타고라스, 에우리피데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스파시아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정부죠. 굉장히 재밌는 여자인데 매춘부 하다가 이제 어떻게 페리클레스하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페리클레스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불경죄로 고발된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아낙사고라스가 있는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책에 보면 그는 플레온에게 불경죄로 고발당했다. 그 까닭은 그가 해를 붉게 달아오른 돌덩어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제자인 페리클레스가 그를 변호했지만 그는 벌금 5달란톤을 물고 추방되었다. 이 5달란톤은 엄청난 돈이죠. 이게 1달란톤이 이게 60문화고 1문화가 100드라크마니까 1달란톤은 6,000드라크마예요. 5달란톤은 그러면은 3만 드라크마니까 1드라크마가 노동자 일당 10만원으로 쓰면은 30억이죠. 35억. 아, 지금 바닷물이 물물이라 지금 막 밀려 들어와요. 지금 물물이라 엄청 밀려 들어오네. 저쪽에 호텔도 큰 호텔이 젖어 있어요. 이거 전에 못 봤던 건데 요새 최근에 새로 열려요. 그리고 아낙사고라스는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은 에테르의 회전에 의해 함께 회전하는 불타는 돌덩어리다 라고 이제 주장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달은 자신의 고유한 빛을 갖고 있지 않고 해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고, 달이 식을 겪는 것은, 그러니까 월식이죠, 지구가 해를 가로막기 때문인데 해가 식을 겪는 것은 일식이죠. 월초에 달이 해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정확하죠.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학 수준이라는 게
중세를 훨씬 뛰어넘는 정확하게 천문현상을 분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체와 혼의 분리는 육체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혼의 죽음이기도 하다. 이것도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이죠. 뭐 양심 솔직히 말해서 직관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음 그 심플리키오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아낙사고라스가 하나인 섞인 것에서 수적으로 무한한 같은 부분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물 안에 이미 정맥, 동맥, 살, 힘줄, 뼈 등이 이미 아주 조그맣게나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이걸 먹으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그런 정맥, 동맥, 살들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점점 자라나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액 안에 이미 사람이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제 철학과도 이제 상통하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부분이 전체하고 같아요. 부분 안에 전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전체 축소판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그 아낙사고라스의 사상이 이제 무신론으로 몰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타고라스도 단편 4에서 주장하기를 나는 신들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들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거니와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신론도 아니고 무신론이 아닌 것도 아닌 건데, 이 사람도 이제 무신론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에우리피데스 그 비극 작가 집에서 했다가 추방을 당했다고.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도 이 사람은 극적인 철학자 또는 극장의 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 비극 작가이지만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우리피데스의 많은 비극에서 신을 겨냥한 뭐 다양한 비판들을 하는데, 호퍼드 책에는 신이나 신들에 의한 매우 거슬리는 행동이 한편에 그게 주제가 된다. 예를 들어 히폴리토스, 비극 제목이겠죠. 히폴리토스에서 아르테미스와 광기에 빠진 헤라클레스에서 제우스와 이온과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에서 아폴로가 확실히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지은 비극 중에 멜레로 폰테스라고 있는데 시지푸스의 손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가? 아니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그가 낡은 이야기를 믿을 만큼 어리석도록 내버려두라. 나의 말들이 너의 판단을 이끌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일들을 살펴보라. 나는 말한다. 참주는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았으며 자신의 맹세를 어기는 사람들은 도시가 약탈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매일매일을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하다. 나는 신들을 공경하는 작은 도시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차례로 전쟁에서 점령이 되어서 그들보다 더 불경한 도시들의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비극에서 말한 거죠. 그 다음 페리클레스도 보면은 커퍼드 책에 이제 페리클레스도 우리는 신을 볼 수 없고 단지
신들에 관해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디코스도 이제 무신론자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종교의 기원을 아주 학문적으로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커포드는 프로디코스는 제사와 신비의식과 입회의식의 발전에서 농경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것이 인류를 위한 신의 개념 자체의 기원이라고 주장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프로디코스는 인생을 살찌우고 유익하게 하는 것들, 즉 태양, 달, 강, 호수, 시냇물, 4가지 원소, 즉 흙, 물, 불, 공기, 땅, 포도주 등이 올림포스 만신전에 있는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헤파이스토스, 포세이돈 등의 신들과 같고, 그리고 새로운 작물과 양식과 거주지와 다른 실용적인 기술들을 발견한 자들을 신으로 보았다 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도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희극에 보면은 아주 무신론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제우스를 부정하고 비가 구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로 묘사돼요. 여기 이제 여기 장학파장인가? 호랑이 해수욕장 끝까지 왔어. 어우, 어우. 젖었네, 젖었어. 끝까지 왔으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구름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기를 어떤 제우스 말인가, 헛소리 말게, 제우스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스트랩시아스가 이제 자기 아들을 그 소크라테스한테 배우게 해가지고 이제 빚쟁이들을 궤변으로 물리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이죠? 그럼 비는 누가 오게 하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분들이지. 내가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네. 자네는 일찍이 구름 없이 비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 자네 말대로라면 제우스는 이분들께서 출타 중이실 때도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올 수 있게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스트랩시아스, 거참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과 썩 잘 들어맞는군요. 정말이지, 나는 전에 제우스가 체에다 오줌을 누면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럼 천둥 소리를 울려 저를 떨게 하는 건 누구죠? 말씀해 주십시오. 소크라테스, 그것도 이분들께서 하시는 거지. 빙글빙글 뒹구실 때 말이죠. 스트랩시아스, 정말 못 말릴 분들이시군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소크라테스, 이분들께서 물기로 가득 차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비의 무게로 필연적으로 아래로 처지실 때면 무거워진 몸들이 서로 부딪혀 부서지며 굉음을 내는 거지. 스트랩시아스, 누가 이분들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제우스 아닌가요? 소크라테스, 천만에, 그건 하늘의 소용돌이라네. 스트랩시아스, 소용돌이라뇨. 그런 말은 금시초문인데요. 제우스는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지금은 소용돌이가 지배한다는 것 말입니다. 아무튼 굉음과 천둥에 관해서는 아직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 듣지 못했나? 구름들이 물기로 가득 차 그 밀도 때문에 서로 부딪혀 굉음을 내는 것이라고 내가 설명했을 텐데 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걸로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무신론자죠. 근데 이제 아까 프로타고라스는 그 벌금을 물었다 그래요. 물고 이제 아테네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소크라테스는 30문화만 모으면은 추방하면 살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거부해가지고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아스를 보면 신들이건 어떤 종교이건 간에 이런 것들은 모두 똑똑한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알키비아데스도 그 시칠리아 원정 직전에 그 헤르메스 상을 포성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받게 되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시칠리아 원정을 주장은 지가 해놓고 결국은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전멸당했죠. 이걸 보면 이제 알키비아데스도 무신론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피스트 철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봤는데, 소피스트들의 책들이 거의 전승되는 게 없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현대까지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소피스트들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평가가 주류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1872년에 헨리 시딕이라는 사람이 소피스트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기원전 5세기에 나타난 일단의 협작꾼들이었으며 대중들의 섣부른 믿음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해 막대한 부를 얻었다는 것이었으며, 덕을 가르치다고 자칭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거짓된 다마술을 가르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도덕한 실용적 학설을 퍼뜨렸다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1846년에 브로트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소피스트,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유한 젊은이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아부하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아테네의 도덕을 붕괴시키고 학생들이 파렴치하게 야망과 탐욕에 몸을 담도록 부추기는 과시적인 사기꾼들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건 그로트의 의견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소피스트들에 대한 인식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커퍼드는 우리가 가진 많은 정보가 소피스트들에 대한 플라톤의 뿌리 깊은 적대적 언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개심은 플라톤의 문학적 재능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거의 압도적이라 할 플라톤의 철학적 영향과 더불어 확고해졌다. 그리고 학설사적인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소피스트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그들이 사이비라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결합되어 그들이 헬레니즘 시대의 학문에서 사실상 무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커퍼드가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적대적인 태도가 이 소크라테스를, 아니 소피스트들을 매도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지만, 이 전통적인 평가는 그보다 더 가혹해요. 제가 보기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현대까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헤겔이 철학사 강의에서 소피스트들을 필수적인 지위로 회복시켰어요. 근데
철학자로 인정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의 학자들은 소피스트들에 대해 매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러한 경향이 변하게 된 게 20세기 들어와서인데 1949년 마리오 운터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이 소피스트들이라는 책에서 소피스트들은 반관념론적인 구체성에 동의했는데 이 구체성은 회의주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실제를 하나의 교조적 체계 안에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는 실제론과 현상론의 길을 따른다고 썼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보면은 이렇게 콤포드나 블라스토스 등 이런 주요한 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은 정직한 사상가가 아니었으며 그들 대부분이 학자가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런 시각은 지극히 편파적인 시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플라톤의 저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흑논리가 이제 행행하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게 더 이제 소피스트보다 더 심한 궤변이죠 이게. 그래서 최소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소피스트와 구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소피스트 철학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그 평가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소피스트 철학이 이제 그 이후에 철학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대부분 소피스트의 영향을 받은 거라서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서양 철학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특히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으로는 영국 경험론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봐요. 그래서 영국 경험론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토마스 홉스인데, 홉스의 경우에는 이제 투키디데스를 공부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피스트 철학을 수용해가지고 영국 경험론의 토대를 쌓았다고 하는데, 근데 투키디데스의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밖에 없는데, 저도 그거 다 읽어봤지만 여기에 뭐 소피스트 철학이 그대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예? 어디서 소피스트 철학을 배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홉스가 이제 소피스트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뭐 그 책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힐시베르거는 그 홉스가 특히 투키디데스를 파고들었다. 그 결과는 마키아벨리나 니체에 있어서와 같은 것으로서 소피스트들의 자연법 사상과 권력 철학에 열광하는 것이었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보면은 맨 처음 1장에 모든 인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감각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우리의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런 개념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것도 모두 이 근원에서 연유한다 라고 이제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프로타고라스의 어떤 그 경험 철학, 여기
잘 드러나 있죠.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어떤 경우에도 감각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눈, 귀, 감각기관 밖에서 오는 물체의 움직임이나 압력으로 인하여 생긴 환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소피스트의 경험처라고 틀리죠. 소피스트들은 감각이 참이라고 하는데 홉스는 그걸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거는 도리어 플라톤 철학에도 이제 접근하는 거죠. 플라톤 철학은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가 더 실제적인 거고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서 불완전한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데아보다 덜 실제적이라는 것이 그 입장이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거에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 경험론이 이게 시작은 처음은 이게 소피스트 철학에서 많이 따왔지만 관념 철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징후를 여기서 이제 싹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홉스하고 로크가 이제 자연 상태하고 자연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들도 이제 소피스트들의 그 노모스하고 피시스 논쟁에서 따온 것이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천성을 악하다고 보는 그 기독교적인 관점을 보이는데 성악설이죠. 근데 소피스트들은 그런 관점이 없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천성을 나쁘게 보는 그런 입장은 안 보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홉스의 철학이 경험론이 점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돼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그 이후에 한꺼번에 이렇게 영국 경험론에 대해서 홉스, 뭐 로크, 버클리, 흉에 대해서 한꺼번에 자세하게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피스트 철학이 이제 헤겔의 변증법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대립과 조화라든지 소피스트의 반론술, 모든 논변에는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변증법이죠. 이게 변증법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 막스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거니까 변증법이 이제 주된 철학적 방법론인 철학적인 방법론을 쓰고 있는 건데 이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프로타고라스를 계변론자로 취급해요. 이 변증법이 프로타고라스의 반론술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헤겔이나 막스가 주로 헤겔이나 막스의 그 대표적인 철학이 변증법인데 이게 이제 소피스트의 반론술에 의한 것이죠. 근데 소피스트를 비난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럼 배은 망덕한 짓이죠. 소피스트 철학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이들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